큰 키, 하얀 피부, 파란 눈, 금발머리. 히틀러가 말하는 진정한 독일인이란 바로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동부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할 우월한 존재고, 이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자들로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히틀러의 끔찍한 믿음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이라는 무덤으로 몰아넣었고 잔혹한 결과를 낳습니다. 히틀러는 무엇 때문에 유대인을 극도로 혐오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영환입니다. 원래 유럽의 반유대인 정서는 이미 중세시대부터 존재하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당시 독일에 퍼져있던 반유대주의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자 유대인을 차별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차별의 이론적인 근거는 인종주의였습니다. 고등 인종인 게르만 민족의 순수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등 인종, 유대인과 피가 섞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면 히틀러와 나치는 왜 하필 유대인을 타깃으로 삼은 것일까요?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유대인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마다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거의 모든 사무원이 유대인이었고 거의 모든 유대인이 사무원이었다. 사무실에 이들 선택된 민족의 용사들이 그렇게 많은 것에 나는 깜짝 놀랐으며 전방에 그들의 대표가 드문 것과 비교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경제 쪽을 보면 사정이 더욱 나빴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거미가 천천히 민족의 땀구멍에서 피를 빨아먹기 시작하고 있었다. 히틀러는 용감한 독일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죽어가는 동안 비겁한 유대인들은 의무를 회피하고 편안한 사무실에서 즐기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산업혁명 후에 유대인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진출합니다. 독일 경제 발전에 사실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1933년까지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독일인이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는 유대인에 대한 독일인의 반감이 점점 커져갔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자 독일 내에서 유대인이 상업, 무역업, 금융업, 해운업, 유통업 등 경제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게 되죠. 그러자 독일인들은 유대인이 독일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당시 독일 인구 중에 3%가 유대인이었는데 이들이 독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 베를린은 인구 320만 명 중에서 유대인이 21만 명이었는데 전문 직종의 50% 이상을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금융권은 유대인이 쥐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막대한 배상금을 갚아야 했던 독일은 초인플레이션과 대공황을 겪으면서 55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합니다. 대량 실업 사태로 굶어 죽는 사람도 속출합니다. 독일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듯하기 때문에 초인플레이션과 식량 부족을 설명하려다 보니 희생양이 필요했고 히틀러와 나치는 반유대주의를 공략해서 유대인, 금융인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이 독일 민족의 깨끗한 혈통을 더럽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강조합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운영하던 매춘 사업, 당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았던 매독을 연결시켜서 유대인들이 게르만 민족의 혈통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악마의 웃음을 띤 얼굴에 검은 머리를 한 유대인 청년이 순진한 처녀가 지나가길 몰래 숨어 기다렸다가 그녀를 범하고 피를 섞음으로써 그녀를 자기 핏줄로 만든다. 그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정복하기로 작정한 민족의 인종적 토대를 파괴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음탕한 약탈자들이고 순결한 독일 처녀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더럽히고 처녀들 자신과
민족 전체의 피해 순결성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히틀러가 만든 건 아니고 오랜 반유대주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동물, 선전물, 만화 등으로 많이 퍼져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대인 차별의 근거는 도대체 뭔가? 히틀러와 나치는 세계가 뚜렷한 인종으로 나뉘어 있고 어떤 인종은 다른 인종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독일인이 우월한 아리아인 종족의 일원이면서 유대인종이 가장 열등하고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나치는 유대인이 영구적으로 부패하고 독일 국민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니 독일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위협적인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유대인 유머의젖도 독일 아이에게 해롭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인종위생이라는 신조어까지 쓰게 돼요. 그런데 히틀러가 이런 말을 한 것보다 이런 말이 먹혔다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에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독일은 오랫동안 유럽의 다크호스였어요. 그 울분이 굉장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폴레옹에게 점령당하고 그 이후에 독일을 재건하고 통일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국가민족주의가 탄생합니다. 전 유럽에서 이런 국가민족주의가 가장 강했던 나라가 독일인데 하필 유대인은 국가 없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들이 하는 말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융화되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우리 국민이 아니라 유대인은 우리의 부와 산업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이익을 빼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재미난 게 당시 원래 반유대 정책의 본사는 독일보다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독일과 동유럽으로 오게 돼요. 그러자 독일하고 동유럽에서도 반유대 단체들이 나치 집권 전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있었습니다. 1919년에서 22년까지 정치 테러가 발생합니다. 정적 암살이 376건인데 살해당한 사람 중 354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원래 유럽 사회에서는 유대인에게 토지 소유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오히려 유대인들이 부르주아적 전문직, 금융, 교육, 문화, 예술 이런 쪽에 집결해서 그쪽을 장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다 잘 산 건 아닙니다. 빈민도 굉장히 많았어요. 차별받고 그러니까. 그러면 고통을 받으니까 분노도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에서도 유대인들이 선구적 집단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칼 마르크스, 로자 룩셈부르크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면서 이 러시아 혁명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들이 막 독일 사회에 들어오니까 러시아 혁명 공포증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증이 유대인에게 가죠. 그런데 유대인은 또 금융 이런 거 꽉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우, 극좌 이쪽에 대한 모든 불안과 불만이 전부 유대인에게 가고 결국 좌우 진영 모두에게 유대인은 반민족주의자면서 국가의식이 부족한 국제주의의 기득권 선도 집단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1차) 세계대전에 거의 모든 국민이 참전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참혹한 전쟁이었어요. 이런 극한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폭력,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장의 논리를 사회에다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경제공황 왔죠. 극단적 좌우 대립 왔죠. 독일 사회에서 혁명 발생하죠. 쿠데타 발생하죠. 이렇게 되니까 나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히틀러가 나와서 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모든 계층이 히틀러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히틀러는 총리가 되자마자 본격적인 유대인 차별 정책을 시행합니다. (1933년 4월 1일) 독일 정부는 유대인 상점과 사업체에 대한 경제적 일일 보이콧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유대인 상점을 약탈하고 유대인을 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유대 상점의 불매 운동을 시작합니다.
유대인 시민의 권리를 취소한 첫 번째 법률은 전문직 공무원 보건에 관한 법률이란 것이었어요. 1933년 4월 7일에 발표된 공무원법에서는 아리아인 혈통이 아닌 공무원은 퇴직해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서 비아리아인은 공무원직을 박탈당하게 되죠. 이것은 조직, 직업, 공공생활 등에서 유대인을 제외시키는 데 사용된 최초의 법적 공식이었습니다. 1934년 제3공화국 총통에 오른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을 전면 폐기합니다.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그리고 독일 제국군은 무제한으로 무장한다.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히틀러와 나치에 대한 지지율은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1935년 9월 15일에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나치당이 승인한 유대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뉘른베르크 법을 공표합니다. 뉘른베르크 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제국 시민권 법입니다. 인종적으로 순수한 독일인만 독일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 법은 독일 또는 그와 관련된 혈통인 사람만을 시민으로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독일의 완전한 시민이 될 수 없으며 정치적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유대인은 독일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두 번째가 독일인의 피와 명예를 지키는 법이라는 굉장히 중세적인 제목의 법입니다. 독일인의 피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종 혼합 또는 인종 탈취를 금지시킨다는 겁니다. 독일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과 독일인 또는 그와 관련된 혈통은 결혼이든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법이죠. 독일 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결혼도 모두 무효화했고 독일인과 성관계를 맺은 유대인은 강제 수용소로 보냅니다. 독일인도 3개월 동안 정신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과 입을 맞추거나 손을 잡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 혼혈 등급까지 매깁니다. 완전한 유대인이란 뭐냐?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중에서 적어도 3명이 유대인일 경우에 해당한다. 두 사람이 유대인이고 두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유대교를 믿고 있거나 나중에 믿게 된 사람 또는 유대인과 결혼한 사람도 완전한 유대인이다. 1급 혼혈 유대인은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중에서 두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과 결혼하지 않았거나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 2급은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중에서 한 사람만이 유대인인 경우. 이런 식으로 나치는 조부모의 인종적 신분을 증명하라고 했고 독일인은 출생 기록, 세례 기록, 유대인 공동체 기록, 사망 증명서, 묘비까지 찾아서 제출해야 했어요. 심지어는 족보학자까지 고용했다고 합니다. 뉘른베르크 법이 제정되면서 유대인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1934년 말까지 유대인 출신 변호사 1,400여 명이 자격을 박탈당하고 판사와 검사 381명도 해임됩니다. 1935년까지 독일 유대인 출신 의사 절반 이상이 의사직에서 쫓겨났고 유대인 소유 기업은 배척을 받아 파산하고 지방정부와 법원, 대학에서도 쫓겨납니다. 뉘른베르크 법은 독일인과 유대인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법이었고 유대인 학살의 최초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유대인을 공개적으로 차별하고 낙인을 찍는 겁니다. 1938년 8월에 가족 명칭 변경법이란 걸 만들어요. 독일 내 유대인 중에서 남성은 이스라엘, 여성은 사라라는 이름을 추가해서 관공서에 신고하게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여권에 관한 법령도 제정합니다. 1938년 10월 나치는 모든 독일 유대인의 독일 여권을 무효화합니다. 독일 유대인들은 여권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려면 여권 사무소에 제출해서 유대인을 상징하는 J자로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유명한 것이죠. 유대인 표기에 관한 경찰 규정이라는 걸 만드는데 1941년 9월 1일에 6살 이상의 유대인은 공공장소에서 유대인이라고 적힌 다윗의 별이라는 배지를 왼쪽 가슴에 착용하게 합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합병으로 오스트리아 유대인들도 독일법이 적용됩니다. 모든 독일 유대인은 신분증을 회수하게 되죠. 이때 독일에 거주하던 폴란드 출신 유대인 17,000명이 나치에 의해서 집단으로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고 소지품을 운반할 수 있는 여행 가방은 한 사람당 1개씩만 허용합니다. 남은 재산은 나치와 이웃 국가들이 약탈해서 몰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힘들게 폴란드와 독일 국경까지 다다른 유대인들에게 폴란드 정부는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17,000명의 유대인이 국경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린슈판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의 17살 난 아들 허셜 그린슈판이 파리에서 홀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와 유대인 모두가 학대받는 것에 분노해서 파리 주재 독일 3등 서기관을 암살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이 사건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세계 유대주의의 음모로 돌립니다. (1938년 11월 9일) 나치 당원들과 돌격대원들이 앞장서고 평범한 독일 시민들까지 합세해서 횃불과 벽돌 조각, 몽둥이를 들고 유대인 사냥에 나섭니다. 나치는 이날을 제국 수정의 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입니다. 산산이 부서져서 거리에 널린 유대인 소유의 가게, 건물, 회당, 유리 창문이 수정처럼 반짝였기 때문이라고 하죠. 따라서 크리스탈은 진짜 수정이 아니라 불타는 가옥에 유리창이 터져 나오는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폭도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약 200개의 유대교 회당과 유대인 묘지를 파괴합니다. 8,000여 곳의 유대인 상점을 약탈하고 유대인 주택까지 파괴하고 불태웁니다. 최소 유대인 91명을 살해하고 25,000명이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감금됩니다. 홀로코스트의 서막이 오른 것이죠. 데일리 텔레그래프 특파원 휴 그린은 수정의 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독일에서 발생한 반유대인 사건을 여러 번 봐왔지만 이것처럼 구역질 나는 일은 결코 없었다. 인종적 증오와 히스테리가 다른 점잖은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멋진 옷을 입은 여성들이 손뼉을 치며 환희에 겨워 비명을 지르는 동안 존경할 만한 중산층 엄마들이 재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아기를 안아 올리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차별과 폭력을 혐오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차별과 폭력처럼 쉽게 동조되고 습관화되는 것도 없습니다. 건전한 사회란 그러한 습관의 길을 차단하고 이성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I'm the best thing to believe